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백제가 중흥을 위해 힘쓰다라는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백제가 중흥을 위해서 힘쓰다라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웅진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비천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업적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두 수도로의 천도입니다. 천도라는 말은 즉 수도를 옮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백제가 중흥을 위해서 천도를 두 번씩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천도를 한다고 한다면 일단 수도를 옮긴다는 것인데, 그러면 수도를 옮길 때 이 사람들이 왕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수도를 옮기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백제가 수도를 옮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그 전에 어, 다른 나라의 수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백제의 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각국의 여러 수도들을 이렇게 학습지로 아니, 활동지로 나눠줬던 걸 기억할 겁니다. 지금 꺼내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두 가지,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하고 중국이라는 나라 각각 하나씩 뒀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가 되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할 텐데요. 일단 로마, 그럼 두 번째 장안, 그러니까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까지 수도를 했었던 장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고구려에서 수도를 두 번이나 옮겼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국내성과 평양성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봐야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모둠식 학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둠별로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마와 장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로마는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로마와 장안 그리고 국내선과 평양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학습지에다가 활동지에다가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 각각의 견해에 따라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업에 가서 모든 별로 자리를 잡았을 때 서로 의견을 나눠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로마와 장안 그리고 국내선 평양성의 수도를 삼은 이유에 대해서 각각 뭐 몇 가지씩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로마 장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로마하고 장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계사를 아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로마와 장안은 대표적인 세계적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었는데요. 일단 그 지형적인 특색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여러 구릉지, 즉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덕 위에 로마를 구성했던 여러 부족들이 거주했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서쪽에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 거 보이죠? 구릉지는 이렇게 빨간색 부분에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래. 이 강으로 흘러가는 이 강은 결국에는 지중해, 서쪽은 지중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언덕이 있다는 점, 그리고 서쪽에 강이 흐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간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그전 시간에 여러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문명 발생이나 국가의 수도 발생한 지역이 어떻게 유래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점을 상기해 가면서 여러분들 나름의 의미를 담아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안입니다. 장안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중국 땅덩어리가 생각보다 크잖아요. 자, 그래서 전체 지도로 보고 본다면 중국 내 주요 도시나 국가로부터 비교적 떨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 2번 주변에 계곡이나 그리고 관문들, 즉 방어할 수 있는 이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성문들이 여러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장안이라는 도시가 중국 전체로 두고 봤을 때 서쪽에 조금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서쪽에 위치해서 서쪽에 있는 외국과 가까운 편입니다. 네, 이런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가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배운 수도 중에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국내성과 평양성을 돌 수 있는데, 자, 국내성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입니다. 첫 번째 수도는 졸본성이었는데 거기서 국내성으로 이동했다고 그때 우리가 수업 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지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시피 남쪽에는 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북쪽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크게 넓진 않지만 평야가 있는 지역에 국내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으로 바로 갈게요. 지금 국내성이 평야 지역에 있지만 북쪽에는 산 쪽에는 산성을 보면 이 환도산성이라는 산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는 점하고, 자, 두 번째로 이 압록강은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서쪽으로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서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런 지리적 요건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평양성입니다. 평양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수왕의 평양천도를 하면서 배웠었죠. 자, 그때 국내성에 비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평탄한 지형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를 봐도 알 수 있죠. 평탄한 지역이 많다는 거. 그리고 지금 1번으로 보면 남쪽에 흐르고 있는 강이 지금 평양의 대동강인데 이 대동강이 서쪽에 바다로 향합니다. 바다로 향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그때 남진정책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남쪽으로는 백제와 신라가 국내성에 비해 가깝습니다. 그래서 국내성에 비해서 가깝기 때문에 그때 남진정책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럼 4번, 그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고조선 이후에 이 평양 지역 근처에서 여러 국가의 수도나 또는 주요 도시들이 성립해 있었습니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요건도 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로마, 장안, 국내성, 평양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국 수도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우리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견해를 이걸 바탕으로 통해서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작성하고 수업 때 각 모둠을 앉았을 때 각 모둠별로 한 가지씩 총 지금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둠도 4개로 되어 있죠. 각 하나씩 맡아서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백제가 중흥을 위해서 천도를 했을 때 왜 하필이면 웅진 그리고 사비에 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을 이 활동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가 중흥을 위해서 힘쓰다 파트입니다. 자, 그 전에 학습 목표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웅진천도, 즉 한성 지역을 빼앗긴 다음에 웅진천도 이후에 여러 왕들의 중흥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왕들에 대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왕의 정책과 나제 동맹의 결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이 성왕의 정책과 관련해서 나제 동맹의 결렬 과정이 연계돼서 나오겠죠. 관련돼서 이런 점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제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전 시간에 설명을 했다시피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의해서 이에 서로 힘을 합쳐야겠다고 생각한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은 동맹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결렬이 됩니다. 성왕 때. 왜 결렬이 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영상은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미리 보기 이렇게 있습니다. 웅진 시기와 크게 천도 시기를 나눠서 웅진 시기와 사비 시기를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웅진 시기에는 크게 동성왕과 모려왕이 있고 사비 시기에는 크게 성왕 시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제 동맹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관련된 전투가 관산성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테니 여러분들 듣고 실제 수업에서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웅진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웅진천도는 지금의 웅진은 백제 수도였던 웅진은 지금의
공주시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백제가 남쪽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펼쳤다는 점, 그리고 남진 정책을 펼쳤을 때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됐던, 첫 번째 목표 지점이 됐던 지역이 한강 유역의 한성이었습니다. 한성. 그때 우리가 저기 남진 정책에 대해 설명할 때 뭐 계로왕이 있었고, 이 계로왕이 중국이래, 고구려에서 보낸 첩자, 즉 어떤 스님을 보내서 이 스님과 스님이 계로왕하고 바둑을 뒀니, 바둑을 두면서 궁궐을 지으라 했니, 성벽을 지으라 했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캐가고, 그리고 왕이 나라 돈을 많이 마구마구 쓰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수왕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필 근데 계로왕이 그 전에 중국에게 자기 백제 입장에서 고구려 뒤통수에 있었던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 좀 쳐달라고 했었어요. 고구려를 공격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이 장수왕 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장수왕 같았으면 중국하고 별 큰 문제가 없는데 뒤에서 백제가 쳐달라고, 자기를 공격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백제를 공격하고 계로왕은 결국에는 나중에 도망가다가 도망간 자리에서 바로 거기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계로왕도 죽고, 이걸 줄여서 개망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작년에 지금 3학년들하고 수업했을 때 이걸 개망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잠시 동안이나 제 유행어가 아닌 유행어가 돼버렸어. 계속 저만 보고 개망했다고 했어, 애들이. 3학년, 지금 3학년 아이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이 계로왕이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였던 문주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계로왕이 죽기 전에 이미 이제 나제동맹을 통해서 신라군을 이끌고 왔지만 이미 계로왕은 목이 달아나서 개망한 상태였고,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이길 수 없었던 문주왕은 남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이 바로 웅진입니다. 자, 웅진으로 밑으로 내려갔는데 웅진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일단 역사적인 상황은 일단 급하게 불을 꺼야 했습니다. 일단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야 했고요. 일단 고구려가 언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 1차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고구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일단 역사적인 상황은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 활동지를 잠시 좀 볼까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요. 일단 고구려의 한강 점유유역의 이후에 백제 수도 이동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웅진선 촌도가 있고, 여기 이전 상황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활동지로 나가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실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별로, 그 중에 제가 지목을 할지도 모르고 추정할지도 모르지만 모든 별로 발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지금 수업을 잘 들었다면,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잘 들었다면 기억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백제가 처한 상황에서 웅진으로,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상황과 사건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백제 수도로 이곳이 필요했던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밑에 웅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웅진의 모습을 보면 중간에 금강이 흐르고 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다 산으로 막혀 있죠. 예, 산으로 막혀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나름대로의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진에다 천도한 이유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웅진을 일단 배경은 일단 광교토대왕의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옹진총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옹진총도. 그래서 옹진총도를 함에 따라서 이미 그 전에 한강 유역을 상실해서 웅진으로 천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좀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공주 항공 사진을 보니까 강이 막혀 있고 이 지역은 산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있다고 설명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당시에 고구려가 얼마나 영토를 크게 넓혔는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장수왕 때 지금 영토인데요. 지금 남쪽으로 한성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거의 웅진 턱 밑에까지 들고 내려온 걸 알 수 있죠. 신라도 그때 같이 영토를 침략을 당했고요. 자, 이곳이 바로 지금 공주에 있는 사비 공산성입니다. 선생님이 옛날 대학교 때 가봤는데 지금 되게 산 안에 초롱성처럼 막혀 있어요. 여기 마음대로 쳐들어갈 수 없는 지형에 있는데, 자, 이런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쁘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게 공산성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산 위에 있어요. 지금 이게 궁궐터입니다. 궁궐터. 지금 궁궐이 여기다가 궁궐이 아마 여기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문주왕은 암살을 당했어요. 암살을 당했는데 그 뒤에 왕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양권이. 그러니까 일단 공산성으로 들어갔으면 일단 산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넓은 위치가 되지 않아서 무역이 잘 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미 웅진에 귀족들이 있었을 거고, 토착 귀족들이. 근데 이미 한강도 빼앗기고 수도도 빼앗긴 왕을 누가 제대로 모셨겠습니까? 제대로 모셨다기보다는 뭐 뒷받침을 잘 안 해줬겠죠. 그래서 귀족끼리 서로 권력 다툼하다가 문주왕도 암살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이겨내려고 했던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즉 동성왕과 무령왕입니다. 중흥이라는 것은 다시 중자, 그다음 발전한다고 할 때 흥입니다. 흥한단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흥 노력이 이 두 왕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알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동성왕입니다. 이 동성왕은 이미 우리가 나제동맹을 이미 그 전에 맺었다고 얘기했었는데, 더욱더 이 동맹의 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결혼이 중요합니다. 결혼. 우리 뭐 회사 사장님 뭐 가족끼리도 뭐 결혼하고 이런 거 많이 봤었죠. 그리고 태조 왕건이 여러분들 배우기 전이구나. 그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 왕실이었던 왕실 중에서도 한 공주와 왕자들을 신라 왕실의 공주와 왕자들하고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가족 관계가 된 거예요. 가족 관계가 되면서 더욱더 나제 동맹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전에 우리 천도 직후에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 때문에 왕권이 약화됐다고 했습니다. 귀족들이 이미 웅진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그 신진 세력을 토대로 해서 자기 뒷받침을 함에 따라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있었던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자, 모령왕은 자, 22담로를 설치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역기구인데요. 지역기구에 누구를 파견하냐가 중요합니다. 왕족을 파견합니다. 왕족은 왕의 가족들이죠. 그죠? 왕의 가족들을 파견하니까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미 지방에 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왕족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맺었던 나제동맹과 더불어 신라와 더불어 고구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 중국에 있는 남쪽, 그러니까 남북조가 나눠져 있다고 저번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 남조의 양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왕은 신라와 동맹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그리고 왕권이 흔들리는 것에 따라서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왕권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무령왕은 그 왕권이 강화된 상태에서 더욱더 왕족을 22담로에 파견하는 일을 펼침으로써 지방 통제를 강화했고요. 무령왕은 계속 이어서요,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과 교류를 열심히 함으로써 문화적인 혜택과 경제적인 혜택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무령왕 동상입니다. 이게 무령왕릉이고요. 우리나라 백제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의 뭐 유일무이하죠. 왕의 이름이 알 수 있는 무덤입니다. 자, 여기 발견된 금관 장식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양직공도라고 그래서 양나라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각 사신마다, 자기 나라 찾아온 사신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백제 사람입니다. 백제 사람. 자, 백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 사비천도로 가겠습니다. 시간상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지만 동영상은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자, 사비는 지금의 부여입니다. 부여. 그리고 이곳에 천도한 왕은 성왕입니다. 성왕. 자, 이곳에 천도한 상왕은, 자, 이곳에 사비에 천도한 상왕은, 자, 일단 사비로 천도하는데요. 이 사비로 천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활동지를 다시 볼까요? 자, 또 사비로 천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역사적인 상황도 있고 필요했던 지리적 요건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역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동성왕 그리고 무령왕을 통해서 국력이 어느 정도 신장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가 고구려 광개토대왕을 했을 때도 전연의 침묵으로 통해서 고국 원학 때 왕의 무덤이 털리고 그리고 백제 근초고왕에 의해서 왕이 직접 사망한 일도 발생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복수의 개념으로 전연과 그리고 백제를 공격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제도 마찬가지였겠죠.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서 계로왕이 죽게 되는 개망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러면 국력이 상승된 상태에서 백제가 어느 나라를 치려고 했겠습니까? 신라를 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가야를 치려고 했겠습니까? 고구려를 치려고 했겠어요. 그러려면 계속 한 군데 웅크려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공략하고 국력을 더욱더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지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국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점도 있고요. 복수를 위해서. 그리고 지리적인 요건도 보니까 지금의 부여, 즉 사비는 공산이래. 공주, 즉 웅진에 비해서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역시 금강이 바다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웅진에 비해서 사비는 서해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이 강과 바다를 통해서 일본이나 중국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과 필요했던 지리적 요건을 우리가 풀 수 있겠죠. 자, 이 점을 잘 기억해서 실제 우리 수업 때 잘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자, 사비천도입니다. 일단 사비에는 성왕이 6세기 중반에 천도를 했는데요. 이 점에 또 나와 있죠. 자, 넓은 평야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었고요. 뭐 쌀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물산들, 그리고 강이 바로 서해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등 대외 진출이 편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점은 또 한 가지 업적 중에 하나인데요. 국호를 변경했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남부여로 고쳤습니다. 남부여. 그 전에 우리가 백제 왕들의 성씨를 부여씨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이 계통은 부여로부터 자기 나라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왕권 강화도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자기들은 왕족들은 오래되었다, 유래가 깊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다음에 아까 22담로를 파견했다라는 그 무령왕하고 비슷하게 이번에는 중앙관청을 설치했는데요. 성왕은 중앙에 22부의 실무관청을 설치합니다. 22부를요. 그리고 지방에는 각각 5부와 5방으로 나눕니다. 수도를 5부, 그리고 지방을 5방으로 나눕니다. 숫자를 잘 유념해 두세요. 자, 이분이 성왕이 되겠죠. 성왕 부계고를 해서 이 머리 모양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 머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볼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성에서 쫓겨나가서 웅진, 그리고 쫓겨나가서 사비, 이렇게 천도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요. 지금 사비에 있는 부소산성입니다. 이 부소산성은 말 그대로 산성입니다. 그 궁궐터는 더 넓은 지역에 있는데요. 이 산성에 방어했던 지역이고, 이쪽에 금강이 흐르고 있는 게 있죠. 이쪽에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의자왕 때 백제가 함락당했을 때 여기서 뭐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부소산성이고, 부소산성은 왕궁터가 아닙니다. 왕궁터는 더 넓은 지역에 있어요. 자, 이렇게 5방으로 나눠졌다 그랬죠. 지방이 서방, 북방, 그다음 사비, 직할지, 동방, 중방, 남방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화와 외교의 발전 일단 중국과 교류를 했고요. 특히 여기서 나올 거는 불교가 나옵니다. 불교가. 이미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가 공인됐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불교가 장려되면서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시기도 백제 성왕 때입니다. 자, 성왕 때고, 자, 문제는 이 이후에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우리가 백제와 신라가 합쳐서 나제동맹이 성립돼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백제 왕들은 자기 계로왕이 죽었던 개망한 시기에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에 대해서. 그래서 한강 유역을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이때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아서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강 하류는 백제가, 한강 상류는 신라가 차지하려고 협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곳을 함락을 시키고 점령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때 신라 진흥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 지역을 상류만 차지하면 괜찮았을 텐데 결국 상류까지도 점령해 버립니다. 뒤통수를 친 겁니다. 뒤통수를. 이때 신라 신라 신흥왕이 백제 성왕을 칩니다. 그래서 성왕이 이제 뿔따고 난 거죠. 뿔따고 나서 관산성으로라는 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신라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이때 성왕이 신라를 공격했지만 관산성에서 하필이면 상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성왕이 정찰을 나갔다가 멀리서 바라본 신라 장군들이 급하게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립니다. 왕이 너무 적을 얕잡아보고 병사 몇 명 안 데리고 갔다가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이 목은 어디로 갔냐면 신라 수도였던 당시 서라불로 갑니다. 서라불에 궁궐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만큼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하면서 나제동맹이 결렬이 되고요. 결국 백제는 고립됩니다. 근데 이 고립되면 위기가 오잖아요, 다시. 그래서 백제는 신라가 아닌 나중에 고구려와 연합합니다. 이걸 여제동맹이라고도 하는데 신라에 대응하기도 합니다. 자, 관상성은 지금 백제에서 신라로 가는 관문에 있습니다. 이 옥천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충북 옥천이라는 곳입니다. 자, 관상성에 싸웠는데 결국 백제 성왕이 목이 베이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이곳입니다. 관산성인데 여기 성왕이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관상선 밑으로 급하게 신라 장군들이 군사를 밀고 와서 여기서 목을 베버립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 이상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이 내용들을 다 제가 일일이 강의식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충분히 습득한 다음에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선생님이 나눠줬던 학습지와 활동지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